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살 중견기업에서 근무해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선 상무, 집에선 남편, 그리고 성실한 아버지. 그렇게 3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저 사람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그 여자들이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그 말투가 한없이 다정하게 느껴졌고, 한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착각이었죠. 결국 저는 제 손으로 제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내의 말대로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스스로 무너졌네. 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까지요. 이건 반성의 기록이자 어쩌면 누군가에겐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미용실 원장과의 관계는 정말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새로 문을 연 동네 미용실을 들렀을 뿐인데 그녀는 첫 만남부터 유난히 친근했습니다. 요즘 남자분들 이렇게 머리 손질 안 하시면 나이 들어 보여요. 라고 농담을 던졌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울을 마주보다가 어느새 그녀의 손길에 긴장이 풀리고 말았죠. 그런 식으로 두세 번쯤 더 찾아갔을까요? 갈 때마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제 이야기를 먼저 물어와서 처음엔 손님으로서의 응대를 하는 줄만 알았는데 나중엔 오히려 제가 퇴근 후 숨통 트이는 유일한 공간처럼 느끼게 되더군요. 어느 날은 자연스럽게 저도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랑은 요즘 말도 잘 안 해요. 그냥 각자 따로 사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그 반응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 이후부터 저는 일부러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 예약을 잡았고 미용실 문을 닫고 나면 둘이 커피를 마시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일보다 제 감정이 그녀에게 점점 기울고 있었고 요즘은 여기 오는 시간이 제일 편해요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그 말은 고민의 끝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감정의 흐름 속에서 튀어나온 한숨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그냥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 한 캔을 샀고 주차장에 앉아 조용히 그 여자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피곤해 보여서 걱정됐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별 의미 없는 인사였지만 그땐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미용실 안에서만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한밤중 톡으로 오늘은 어땠어요? 잘 자요 같은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제 전화기엔 아내 대신 그녀의 메시지가 먼저 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 낮 예약 없이 슬쩍 들러도 그녀는 늘 반갑게 맞았고 가끔은 미용실 뒷문으로 나가 근처 분식집에서 함께 떡볶이를 먹고 커피 한 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연애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물론 처음엔 저도 마음을 조심하려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괜히 들키면 귀찮아질까 봐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자는 점점 더 직접적인 말을 하게 됐습니다. 오빠, 언제 정리할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행복해요? 나는 이렇게 몰래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 자신도 이미 그런 상황을 원치 않게 되었더군요. 아내와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식사는 각자 따로 하고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한 공간에서 숨 쉬는 일조차 거북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말해볼까?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말 나중에 안 바꿀 거죠? 그 말이 어쩌면 경고처럼 들렸어야 했는데 그땐 그게 믿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현실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던 사이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이로 처음엔 가벼웠던 말동무였지만 이젠 아내보다 그녀와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내 삶에 감정이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고 그녀는 내 삶의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죠. 점점 그녀는 조급해했고 저는 그 조급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말하라는 그 책은이 이상하게 위로로 느껴졌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느낌. 그게 그때의 저에겐 참 달콤했습니다. 처음엔 미용실 원장과의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녀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아직도 같이 살아요? 이혼한다면서 왜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고 대화가 잦아질수록 싸움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언젠가는 말다툼 끝에 미용실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돌아 나온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허전했고 몸은 집 쪽이 아니라 헬스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원래는 허리 때문에 잠깐 등록한 필라테스였는데 그날은 수업도 없이 그냥 그 공간이 편해서 들렀던 겁니다. 어머, 오늘 수업 없는데 놀러 오셨어요? 강사는 웃으며 커피를 내밀었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필라테스 강사와도 말문이 트였습니다. 처음엔 운동 상담이었고 다음엔 식단 이야기였고 어느 날부턴가 집에선 잘 못 쉬죠? 스트레스 많아 보이세요. 같은 사적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미용실 원장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이상하게 그쪽은 더 편해졌습니다. 강사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들어줬고 뭔가를 요구하거나 조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위험했는지도 모릅니다. 부담이 없었기에 경계심도 없이 그녀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필라테스 끝나고 둘이 마트에 가고 한 번은 운동복을 고르러 같이 아울렛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레 늘어난 시간 속에 우리는 남들이 봐도 연인처럼 보이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었을 땐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계, 하나는 지금 이 순간 가장 편한 사람. 미용실 원장은 점점 집착을 보였고 필라테스 강사는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주는 것 같았지만 눈빛 속에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둘 다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그때의 저는 선택할 용기도 책임질 배짱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순간의 편안함에 기대어 이 여자 저 여자를 오가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죠. 나는 누굴 상처 주고 싶지 않을 뿐이야.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건 너무도 비겁한 착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그리고 결국 나 자신까지도 똑같이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은 정말 예상치 못한 날이었습니다. 미용실 원장과의 사이가 점점 틀어지면서 그녀는 저를 점점 더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운동 끝나고 연락이 없어요? 누구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대충 얼버무리고 넘겼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강사가 퇴근 후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응했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등 뒤로 쏟아질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었네. 왜 전화 안 받았어요?
돌아보니 미용실 원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섭게 달아오른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다 곧바로 강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이 사람 제 연인이에요. 혹시 그거 알고 계셨어요? 강사는 처음엔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지만 곧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은 비웃듯 웃더니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같이 여행 갔던 사진이에요. 이 사람 저랑 계속 만났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 유부남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당신도 아셔야죠. 강사는 처음엔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이 사람 나한테 별거 중이라고 했고요. 곧 이혼할 거라고도. 난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당신은 또 뭐예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입술만 달싹였죠. 그 정적을 찢듯 원장이 냅다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이혼 준비 중이라고? 아내랑은 남남처럼 산다고. 나도 그렇게 속았거든. 그 말에 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부남인 건 알겠는데 이 여자는 또 누구고 저는 또 왜 만나셨어요? 처음엔 그저 언성이 높아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커피잔 하나가 강사의 손끝을 스치며 기울었고 그 잔은 테이블을 넘자마자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컵이 깨지는 소리에 카페 안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고 곧장 의자가 밀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지금 누가 먼저 만났는지 그게 중요해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로 그녀는 손가락으로 원장을 가리켰고 주변 사람들이 어색하게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는 듯 테이블 가장자리를 짚으며 밀었고 물잔이 쏟아지며 테이블 아래로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점점 좁혀졌고 카페 직원이 급히 다가오며 말렸지만 감정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두 분, 여기선 곤란합니다. 조용히 좀. 직원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강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원장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순간 원장도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그녀를 밀었고 두 사람은 금방이라도 서로의 머리채를 잡을 듯한 기세로 대치했습니다. 경찰 부를 겁니다. 카페 직원이 큰 소리로 외쳤고 그제야 주변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며 두 사람 사이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원장을 말렸고 다른 남성이 강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흥분한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한복판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누구 편을 들 수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여자가 내뿜는 감정의 열기에 눌려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무너져가는 상황을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는 걸.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세상에 퍼졌습니다. 문제는 강사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놀랐습니다. 그녀가 그 일을 회사 쪽에도 폭로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뒤늦게 알고 보니 그녀는 사건 다음 날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귀사 직원이 유부남임을 숨기고 본인을 기망한 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메일이 회사 대표 메일 계정으로 들어왔고 수신인은 인사부 전체, 감사팀 그리고 대표이사 비서실까지였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가 캡처돼 있었고 문제의 카페에서 벌어진 난동 장면도 정면에서 찍힌 사진으로 첨부돼 있었죠. 얼굴은 흐림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주변 사무실 사람들이 그 장면만 봐도 내가 누구인지 짐작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국 인사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입이 바싹바싹 마른 채로 회의실에 들어서자 사장은 한치의 여유도 없이 말했습니다. 사표 쓰세요. 이 회사 이름 달고 다닐 자격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무리 잘못이 있다 해도 이렇게 단칼에 내치려 들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애써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끝나 있었고 사장은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징계 처리 대신 자진 퇴사 형식으로 정리합시다. 서로에게 좋을 겁니다. 그 말은 곧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는 뜻이었죠. 그날 이후 사무실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던 동료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갑자기 바빠졌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피하거나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내가 의견을 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늘 나를 따르던 팀장조차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 굴욕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죠. 모 상무의 불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누군가가 올린 글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도덕적 결함으로 회사를 망신시키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상간녀 2명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다가 머리채 잡힌 사연이라는 조롱 섞인 문장까지 있었고요. 물론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되었지만 이미 볼 사람들은 다 봤고 더는 아니라고 잡아뗄 수도 없었습니다. 그쯤 되니까요. 이제 내가 발 디딜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군요. 출근할 때마다 엘리베이터 안에 흐르는 정적이 참을 수 없이 무겁게 느껴졌고 앉아있는 내 자리조차 다른 사람 눈엔 퇴출 대기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강사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끝내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의 그 사건 이후 그녀는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차단한 건 아닌 것 같았지만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이유가 충분했겠죠. 한때는 운동 끝나면 저보다 먼저 연락을 주던 사람이었는데 허무하더군요. 그러다 결국 손이 미용실 원장에게로 갔습니다. 미련인지 기대인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걸었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는 받았습니다. 왜요?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온도가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오셨어요? 하고 반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차가운 경계심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미안했어. 라는 내 말에도 그녀는 한참 침묵을 지켰습니다. 상황이 엉망이 된 지금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그저 흐린 감정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난 더 못 기다리겠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다시 연락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받긴 했지만 목소리는 더 건조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날은 나도 너무 놀랐고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말을 자르더군요. 당신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말리는 것도 변명도 없이 가만히 있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저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한쪽은 소리치고 한쪽은 울먹이고 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내가 뭔가 한마디라도 했다면 오히려 더 크게 번졌을지 모른다고 난 그저 상황이 두려웠다고. 하지만 그 말들이 전부 핑계처럼 느껴졌고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계
내가 왜 견뎌야 하죠? 난 누구의 애인도 숨겨진 사람도 되고 싶지 않아요. 난 그냥 사랑받고 싶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내 자존심만 버린 것 같네요.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잡고 싶었지만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끊겼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허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결국 그녀도 나를 떠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 곁에서 등을 돌렸고 나는 어느 순간 이 관계들 속에서 가장 먼저 밀려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럽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은 결국 집뿐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TV를 틀어놓은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는데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식탁에 앉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서류 몇 장을 꺼내더군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어. 이혼하려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랄까, 머리가 멍해졌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당신이 알아서 증거를 다 만들어줬더라. 그래서 고마워. 변호사랑 상담도 이미 마쳤고, 그날 있었던 일, 나 다 들었어. 그 여자들 싸운 것도, 당신이 그 가운데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것, 그리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간녀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당신이 뭘 어떻게 하든 이혼은 정해진 수순이야.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뭔가 꺼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그 어떤 말도 비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지키기로 했어. 당신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남아있을 이유도 없어. 내일 도장 찍자. 그리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어떤 소리도 제 귀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다시 말없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A4 용지 몇 장과 도장을 하나 꺼내 놓으며 조용히 말했죠. 이혼. 더 이상 미루지 않으려고. 저는 한참을 그 서류만 바라봤습니다. 서류에 적힌 제 이름, 그녀의 이름, 그리고 이혼이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 도장을 바로 찍지 못하고 망설이자 그녀는 말없이 기다려줬습니다. 눈치를 주지도 닥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고 조용했죠. 결국 저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정식으로 이혼 절차가 진행됐고 저는 재산의 절반을 넘겨주었습니다. 거기에 필라테스 강사에게는 위자료조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내용 증명까지 받은 상태였고 더 문제를 키울 여력이 없었기에 돈으로라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남은 건 쓸쓸한 원룸 한 칸과 반토막 난 예금잔고뿐입니다. 회사에서도 이미 정리가 끝났습니다. 더는 돌아갈 곳도 불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는 너무 길고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저녁이면 숨이 막힐 정도로 외롭습니다. 미용실에서 들은 짧은 위로 한마디, 운동 끝나고 건넨 가벼운 눈빛 하나가 어느새 제 삶을 갉아먹는 균열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스스로에게 수백 번을 물어봤습니다.
왜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무의미하게 여겼고, 왜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겹게 들렸는지, 왜 매일 저를 기다려주던 사람이 있다는 게 귀찮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는지, 아마도 너무 오래 당연한 것에 둘러싸여 있었기에 그 소중함을 느낄 감각마저 마비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무엇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밥상을 차려줄 사람도 없고 전화 한 통 올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서든 반겨줄 공간도 누군가를 웃게 해줄 말 한마디도 제겐 없습니다. 퇴근 후 불 켜진 집으로 들어가던 그 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면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가 반겨주던 그 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내는 저를 참 오래도 기다려줬습니다. 말없이 참고 화도 제대로 못 내고 결국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떠난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자기 합리화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의 마음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얕은 위안에 빠져 제 전부를 잃어버렸죠. 이제 저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후회는 매일 새벽처럼 찾아오고 반성은 밥처럼 삼켜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